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11월 27일 아침 9시 30분. 충북 옥천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제 지인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그렇게 경찰이 달려간 곳은 옥천에 있는 한 아파트 8층 가정집이었죠. 당시 집 안에는 한 남성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이 집의 가장인 41살 김씨. 떨리는 손길로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방에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는 김씨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 곁에는 어린 딸도 목이 꺾인 채 숨이 끊어져 있었죠. 34살의 아내 백씨와 그녀의 2살 배기 딸이었습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백씨의 경우는 흉기로 목, 가슴, 배 부위를 10차례나 넘게 공격당한 상태였어요. 내장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었죠. 그녀가 흘린 피가 범벅이 돼서 방 안이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린 딸의 목에는 누군가가 강하게 짓누른 흔적이 있었는데요. 명백한 타살이에요. 경찰은 곧 현장을 통제했고 감식 작업과 수사를 시작합니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가장 김씨. 그는 아내와 딸을 잃은 충격, 게다가 현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 도저히 헤어나오질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신고도 직접 하지 못해서 지인이 대신 해줬고요. 좀 진정을 시킨 후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이 질문이었죠.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딸 그리고 아내의 지인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밤 9시쯤 전 딸을 재우기 위해서 먼저 딸과 집으로 들어왔고요. 10시쯤에 아내가 만취를 해서 지인이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저는 분명 딸과 아내가 모두 잠든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좀 한 잔 더 할 겸 새벽 1시쯤 처남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갔어요. 거기서 둘이 함께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 5시쯤 사우나에 갔고 아침 7시 40분경에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아내와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만약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가 집을 나갔던 새벽 1시 이후부터 아침 7시 사이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모녀를 살해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경찰은 알리바이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죽은 백 씨의 동생 처남 A씨를 조사합니다. 처남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지난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 첫 번째는 신고 시각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아침 9시 반쯤이에요. 근데 김 씨가 집에 시신을 발견한 건 그보다 더 2시간 일찍인 7시 반쯤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 2시간의 행적이 묘연했죠. 또 두 번째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안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진 금품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물세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망한 아내 백 씨에게서 그 어떠한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낯선 사람이 와서 애하고 둘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했다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당연히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었죠. 이건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변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범인은 모녀와 안면이 있거나 가까운 관계의 면식범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편 김 씨가 수상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사를 받는 내내 막 몸을 떠는, 아무래도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충격이 컸는지 막 몸을 떠는 모습을 보이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내 평정심을 되찾더니 조사 내내 시종일관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막 일가족을 잃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의아했죠.
근데 처음에는 또 뭐 신고조차 못할 정도로 당황해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대신 해줬잖아요. 그런 초기 모습과는 상반됐죠. 사건을 담당했던 옥천경찰서 수사팀은 남편 김 씨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사건 한 달 전에 아내 백 씨 앞으로 1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수혜자는 남편 김 씨와 딸이고요. 근데 지금 딸마저 사망한 상황에서 1억 원의 보험금은 고스란히 남편 김 씨의 몫이겠죠. 이후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요. 일단 영상이 찍힌 시각은 새벽 1시인데 이때 남편은 천안 포장마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죠. 그 집을 나선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딱 화면을 보니까 품 안에 뭔가가 들려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수상한 검은색 비닐봉지였죠. 이후에 그의 행동거지도 이상합니다. 유독 벽에 바싹 붙은 채 수상하게 걷는데 이게 마치 저기 있는 CCTV를 의식한 듯 보여요.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이 김 씨에게 당신 집에서 나올 때 그 품에 안고 있던 봉투 뭐였냐? 라고 묻거든요. 그러자 김 씨는 내가 뭘 가지고 나왔었나?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1월 28일, 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의 이름은 김종무, 지난밤 자신이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일단 경찰이 왜 모녀를 죽였냐, 이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노린 거라고 추정했어요. 1억 원의 보험금 받을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김종무는 부정을 해요. 그리고 범행 동기를 전부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 아내가 씀씀이가 굉장히 해퍼서 카드를 물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또 가게를 차려줬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말아먹었고요. 그러니까 김종무는 아내가 이른바 불량주부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죽은 이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아내에게 격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김종무의 과거를 좀 들춰볼게요. 이 남자 역시 경제관념이 전무합니다. 지금껏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늘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고 사고 저지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그만두거나 또 해고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진관을 개업했지만 이마저도 빚을 지고 폐업해요. 그나마 이때 빚은 부모가 변제를 해주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흔이 가까워진 아들이 결혼을 못할까봐 싶어서 부모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집과 토지의 명의도 넘겨줬고요. 근데 김종무 이 자식은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흥청망청 이 돈을 써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백 씨를 만났고 사건 4년 전인 2004년 결혼하게 되는데 이후에 아내와 살면서 아내의 부탁으로 4천만 원을 들여서 옷가게와 또 다방을 차려준 게 확인됩니다. 근데 이게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소주방을 열었지만 이것 또한 신통치 않았고요. 결국 범행이 일어났을 즈음 김 씨 앞으로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카드 연체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이렇듯 아내에 대한 불만과 또 생활고가 있어서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럼 죄 없는 2살짜리 어린 딸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 김종무는 아내를 죽이려고 할 때 아이가 옆에서 너무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했기에 그냥 살려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김종무가 이게 마치 말이나 되는 듯 진술을 하는데 듣는 사람 환장하죠. 경찰이 들어도 이게 과연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린가 싶을 정도로 비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살인을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종무에 따르면 살인 계획을 세운 건 한 달 전부터였어요. 2008년 10월경이었는데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사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아내가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수면제를 섞습니다. 잠드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약효는 어떤지 테스트한 거죠. 또 수면제를 살 때는 그 거래 내역이 남지 않도록 친구들한테 대리구매를 부탁했어요.
이후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17cm짜리 식칼을 구입했고 이걸 집안 보일러실에 숨겨둡니다. 그러다 범행 당일이던 11월 27일 오후 5시 김종무는 아내에게 미리 수면제 2알을 탄 커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 반쯤에 남편, 아내, 그리고 딸, 거기에 지인 B씨까지 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돼요. 참고로 여기서 지인 B씨는 그날 술에 취한 아내 백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또 나중에 경찰 신고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내의 몸에 있던 수면제 약효가 다 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자기 요즘 술 오늘 더 해. 괜찮아 내가 해 가서 재울게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점점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 김종무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은 술을 권한 거고요. 아내가 점점 취해가는 걸 보면서 그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다 밤 10시 만취한 아내가 지인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김종무는 여보 오늘 술 많이 마셔서 목 되게 마르지 하면서 수면제를 탄 물을 한 번 더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백씨는 곧장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아내가 집에 온 지 2시간 반이 지나 새벽 12시 40분 김종무는 챙겨둔 장갑을 끼고 보일러실에 감춰놓은 식칼을 꺼내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진 아내의 얼굴을 이불로 덮었어요. 그러자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급해진 김종무는 그녀의 목을 졸랐죠. 그러다 아내가 막 하고 막 소리를 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옆에 둔 흉기를 집어서 배와 옆구리, 목을 15차례나 찌릅니다. 곧이어 아내의 몸부림이 잠잠해지더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자고 있던 딸이 아빠! 하고 울면서 자신에게 다가와요. 순간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딸이 지켜봤다고 생각했고 이 아이 또한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오른손으로 딸의 코와 입을 막고 왼손으로 힘껏 목을 졸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딸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종무는 빨래 건조대에 가서 걸려있는 수건을 꺼내고 그걸로 딸의 목을 감아요. 그리고 양손으로 수건을 힘껏 잡아당겼죠. 정말 이걸 자기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곧이어 딸의 숨도 끊어집니다. 그렇게 살인을 다 끝낸 그는 피가 튄 옷과 흉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새벽 1시쯤이었죠. 그 와중에 복도에 있는 CCTV 카메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벽에 바짝 붙어서 반대쪽 난간으로 몸을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서 그 흉기와 옷가지가 된 봉투를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유유히 아래층으로 내려와서는 그 떨어져 있는 봉투를 주워들었어요. 다른 동네로 가져가서 증거물을 불태웠는데 이 중에 흉기는 자기 아파트 화단 밑에 파묻었습니다. 나중에 현장 검증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흉기를 묻었는지 정확하게 찾아냈더라고요. 여기까지의 범행 과정은 김종무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또 아내가 워낙 해퍼서 그렇게 모녀를 하루아침에 죽여야 했다라는 건데 이 살인 동기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남긴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어디까지나 범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사실 김종무의 진술은 여전히 의혹이 가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망한 백씨의 몸에는 특별히 저항의 흔적이 없었어요. 흉기로 찔린 상처 외에 목이 졸린 흔적도 없었고요. 범인이 애초에 목을 졸라서 살해할 계획이었다면 흉기는 왜 미리 구입해서 숨겨뒀을까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생각컨대 그가 처음부터 아내를 매우 잔혹하게 난도질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김종무가 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김종무가 교활했던 점이 있는데 경찰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족끼리의 저녁 식사 자리에 아내 지인 B 씨를 동참시켰어요. 또 이 B 씨한테 술에 취한 아내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살해를 한 후에는 아내 쪽 사람인 처남을 찾아가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게 다 나중을 위해서 아내 쪽 사람들과 알리바이를 만들어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데 담당 수사팀이 이렇게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갸우뚱 냄새를 맡습니다. 아니 이렇게 치밀하고 자식까지 죽일 정도의 비정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게 첫 번째 살인일까? 분명 뭔가 숨겨진 의혹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종무의 가족, 지인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2년 전이었어요. 2006년 6월 10일 새벽에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5살의 김 씨 부부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죠. 그리고 바로 이 숨진 부부는 소름 돋게도 이번 사건을 저지른 김종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족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평소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 받고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요. 두 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아이고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이야기죠. 더구나 사건 당일 그럼 김종무가 어디 있었냐? 이 행적에 대해서는 아내 백 씨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알리바이가 확인된 거예요. 결국 화재 사건은 생활고를 비관한 노부부의 동반 자살로 내사 종결됐었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목격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집을 나간 뒤에 불길이 치솟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실상 재수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김종무가 아내와 딸을 살해한 거고요. 경찰이 얼른 김종무에게 달려가서 부모님 김 씨 부부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추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실토해요. 부모님도 자기가 죽였다고요. 범행 동기는 재산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김종무에게는 부모가 증여한 집이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일찍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부모를 살해했다는 거죠. 진짜 너무 소름입니다. 사건 당일 김종무는 부모님 집에 침입하기 쉽도록 미리 주방 뒷문 잠금 장치를 풀어둡니다. 그리고 새벽 1시 휘발유를 들고 몰래 들어가서 부모님이 잠든 사이 거실과 안방, 집안 곳곳에다가 휘발유를 뿌렸죠. 뿐만 아니라 부엌의 가스 호스에서도 꼼꼼히 기름칠을 해두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자기는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고요. 창문 안으로 이렇게 손만 넣어서 탁 라이터를 붙인 거죠. 근데 사실 이 화재 사건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노부부의 죽음이 동반 자살이다? 라고 보기엔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부부가 허리도 불편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굳이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려서 화재를 일으켜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유가족인 김종무가 먼저 나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고 암시를 했고 또 이 부분을 경찰이 좀 더 꼼꼼히 수사하지 않았던 게 큰 실책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김종무는 4천만 원 융자를 받아서 불탄 집을 싹 수리합니다. 원래는 바로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집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의 전세로 넘겼죠. 그렇게 좀 돈이 손에 좀 쥐어졌는데 그렇다고 생활 수준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수입 없는 백수로 지냈고 그나마 전세금으로 챙긴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진즉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2009년 4월 8일 김종무는 모녀 연쇄살인 그리고 부모님 존속살인 방화까지 해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마땅한 처사예요. 지금 자기 주변 가족 4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있었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당시 김종무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이 정신적인 문제점이 인정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생활고를 겪는다고 해서 부모와 아내, 딸까지 죽이는 게 말이 되나요? 이후 상고심에서 원심은 확정되었고 그는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로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저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아내와 자식까지 죽인 비정한 살인범 김종무. 근데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에 비해 사건 전말은 사람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아내와 딸을 죽인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찜찜한 부분이 남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 어린 딸까지 살해한 건지, 그럼 정말 가족이란 존재가 그냥 방해물 정도로만 여긴 건 아닐까요? 혹은 어쩌면요, 자신이 부모님을 살해한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모든 진실은 오직 김종무 본인만이 간직하고 있겠죠.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냐고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8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가 밀려오는 피곤감에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천안 나들목 부근에 있는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여긴 천안 휴게소 앞에 있는 비상주차대인데 말 그대로 급할 때 잠시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A씨가 차에 앉아서 잠시 숨을 돌리던 사이 얼마 후 트럭 뒤편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당시의 시각은 오전 3시 41분. 놀란 운전자 A씨가 당장 차에서 내려서 뒤로 다가갔죠. 예상대로 추돌 사고였습니다. 뒤편에 처참한 광경이었는데 스타렉스가 이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차의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 아래로 깔려서 들어간 상태였어요. A씨는 우선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뒷차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A씨를 보게 되자 첫 마디가 이랬는데요. 선생님, 제가 차를 받은 건가요? 이 응급 상황에 A씨는 일단 동승자가 있냐라고 묻게 되는데 여러 번의 물음에도 이상하게 원하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잠시 후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견인차 기사가 동승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자 그제야 이 스타렉스 운전자가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한참 횡설수설하는 듯 했습니다. 사고로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은데요. 곧이어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 다리가 끼어있던 그 남편 운전자는 차량 일부를 절단한 후에 구출됩니다. 근데 진짜 구조는 지금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운전자의 부인이겠죠. 육안으로도 조수석이 거의 반파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딱 보니 안에 있는 그 아내에게 출혈이나 골절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구조대가 겨우 그녀를 차 밖으로 구출해냈죠.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또 조수석을 젖힌 채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그녀는 24살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외에 더 가슴 아픈 건 그녀가 당시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다는 거겠죠. 뱃속의 태아 역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였던 44살의 남편 이 씨는 그나마 안전벨트를 착용해서인지 부상만 입었는데 생명의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보니 이 씨가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이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졸지에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잃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후 캄보디아 아내의 시신은 화장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제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씨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요. 그는 이 씨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씨가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의 개수가 무려 32개. 게다가 사고로 받게 될 사망보험금이 총 95억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 이 씨가 매달 납부해온 보험료는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많았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찰은 사고 발생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게 되는데 예상대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씨가 줄곧 내가 졸음운전을 한 사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핸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인 걸 모른 채 졸음운전을 한 탓에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거겠죠. 근데 정작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는 그의 주장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달려오던 스타렉스가 갑자기 상향등을 켜더니 정차돼 있던 화물트럭을 그대로 들이받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차가 핸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교묘히 틀면서 각도를 조작한 게 드러나요. 심지어 사고 직전에 스타렉스의 수동 변속기가 6단에서 4단으로, 그러니까 즉 인위적으로 변경이 된 사실도 드러나죠. 그리고 속도 역시 인위적으로 감속된 게 드러납니다. 자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그는 분명 추돌 직전까지 의식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또렷이 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추돌 직전에 상향등을 켜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경찰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차된 트럭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냐라고 추측합니다. 정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섣부르게 살인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스타렉스 운전석이 사실 한 44cm 정도만 남겨놓고 겨우 충격을 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의적인 사고다라고 보기에는 운전자에게도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날 이 씨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명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은 폐차 직전이던 사고 차량을 겨우 수소문했고요. 내부를 뒤져보다가 아내의 혈흔이 묻은 이불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국가수 분석에 맡긴 결과 숨진 아내의 혈액에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죽은 이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임산부가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과연 먹었을까요?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여러 번 유산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생전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절대 임신 중에는 입에 대지 않았다고 지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문제는 아내의 시신이 이미 화장된,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사망 진단서를 살펴봤죠. 사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쇼크사입니다. 하지만 초음파로 복부를 봤더니 특별한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날 현장에 있었던 구급대원에 따르면 시신의 오른쪽 다리에서 이미 사후 강직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의 산소 포화도는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망을 해도 이제 한동안은 체내에 산소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0이라는 숫자는 시간상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사후 강직이라는 것도 죽자마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미 이 추돌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숨겼을 가능성을 남기게 되는데, 수많은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서 남편 이 씨 심리 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진행됩니다. 그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반응을 보는 건데, 그 결과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충격보다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것에 들떠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이 씨는 일반인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결론도 있었죠. 그 와중에 이 씨는 아내가 숨진 후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웃으면서 만세를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씨는 내가 어린 딸과 놀아주다가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죠. 과연 그는 경찰의 의심대로 만삭의 아내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걸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편 이 씨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형 가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 평범한 가정에서 월 4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다? 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이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가게 손님 중에 워낙 보험 설계사가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해당 설계사들도 이 씨가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라고 증언을 하면서 신빙성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보험들 중에서 범행 연관성이 있는 의심해 볼 만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2달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근데 이게 사망보험금이 무려 32억 원입니다. 월 보험료는 90만 원이었고요. 확인해보니까 이 보험은 담당 보험 설계사가 그 전에 수십 차례 권유를 했고 또 이 보험사 팀장의 영업소 대표까지 이 씨를 여러 번 찾아가서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나죠. 그렇다면 쉽게 의심을 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씨는 아니 나는 사망보험금이 32억 원인지 몰랐다. 꾸준히 납부하면은 나중에 600만 원씩 연금 준다고 해서 그냥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한 거다. 라고 항변합니다. 점점 헷갈리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난무했던 캄보디아 만삭안의 사망사건. 과연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2015년 6월 1심에서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의심스럽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그럼 수면 유도죄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사고 당시 남편의 혈액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강제로 아내에게 이걸 어떤 살인의 목적으로 먹였다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검찰은 아니 이 씨가 화장을 너무 빨리 해버려서 증거 파악이 불가능했다. 다시 간접 증거를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면서 항소하게 된 거죠. 2016년 1월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요. 사고 당시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씨가 사고 직전에 차량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조작을 했다라는 거에 이 부분이 인정됐던 겁니다. 게다가 수입에 비해서 너무도 과도한 보험금,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게다가 사망한 태아를 포함해서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라는 점이 밝혀졌고요. 결정적으로 사고 발생 다음날 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어제 고속도로 사고를 수차례 검색한 것도 간접적인 고의 살인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는 아니 아무리 월 400이라도 내가 그걸 낼 만한 능력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이 사고는 나도 죽을 뻔한 치명타를 입을 만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2017년 5월 3심이 열렸죠. 이때 대법원이 한 번 더 판결을 뒤집습니다. 사건을 파기환송시키게 되죠. 재판부는 이 CCTV 판독만으로 이 씨가 고의적으로 핸들을 정말 꺾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이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교묘하게 이걸 계획한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수법이 즉흥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거죠. 실제로 그 노트북과 휴대폰 이런 걸 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전에 범행을 계획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사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비하인드가 있는데
일각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유가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가 이제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서는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들만의 특혜를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아야 할 부패 중 하나로 꼽히죠. 이 사건에서 이 씨가 고용한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아내는 한국인도 아닌 캄보디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힘이 부족했겠죠. 2020년 8월 2차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 명목으로 금고 2년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금고형이라는 건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뜻하죠. 그리고 살인과 보험구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2021년 3월이죠. 제3고심이 열렸고 판결은 확정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품고 비난하는 여론도 일었지만 사실상 이젠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요. 이 찝찝한 사건, 하지만 그나마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사는 가입자가 어떤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이 이력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간에 가입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상한 가입이나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게 됐죠. 이건 앞으로 생길 보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편 이 씨는 지난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왜 안 주냐 라면서 민사소송을 낸 상태인데요. 그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여태까지 이제 받지 못한 사망보험금 플러스 날짜가 지연되면서 붙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보험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결론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추정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현재 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너무도 일찍이 화장당하면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으로만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했던 이 어려운 사건.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거라면, 또는 그가 미리 아내를 살해했던 거라면 그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희생시키면서 보험금을 타고 싶었던 걸까요? 항상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